니들이 감히 우리 엄마 아빠를 건드려? 특전사 최강 엘리트 출신 딸이 부모님이 계신 경로당에 쳐들어온 악질 사기꾼들을 맨손으로 쓸어버리는 핵사이다 복수국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낡은 다세대 주택과 새로 솟아오른 아파트들이 어색하게 공존하는 동네 한가운데에 화곡중앙 경로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경로당의 오후는 늘 그렇듯 한가롭고 평온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은 바둑판 위 흑돌과 백돌을 따스하게 비췄고 구수한 믹스커피 향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한쪽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새로 시작한 연속극 주인공의 됨됨이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고, 다른 쪽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장이야, 멍이야를 외치며 장기판에 코를 박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중심에는 강태식 어르신과 그의 아내 오정숙 여사가 있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살아온 강태식 어르신은 꼬도즈한 원칙주의자였지만 이웃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서 늘 온화한 미소를 짓는 오정숙 여사는 경로당의 크고 작은 갈등을 중재하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실질적인 안주인이었다. 강영감, 한 수 물러주게. 방금 건 내가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봤어. 허허, 최노인. 장기판에 무르기란 없는 법일세. 인생도 장기도 마찬가지야. 강태식 어르신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최송자 할머니의 얕은 꾀를 받아넘겼다. 최송자 할머니는 경로당의 정보통이자 분위기 메이커로 낡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신세대의 문물에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귀여운 어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로당의 낡은 미닫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내 셋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가장 앞선 사내는 번쩍이는 금목걸이에 몸에 꽉 끼는 명품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두 명은 누가 봐도 어깨에 힘께나 쓰고 다니는 듯한 험상궂은 인상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맑은 연못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처럼 순식간에 경로당의 평온한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래희망재단에서 나왔습니다. 금목걸이 사내가 과장된 몸짓과 우렁찬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천무성이었다. 그는 어르신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더 살갑게 굴며 사방에 고개를 숙였다. 뒤따르던 백이태와 김팔두는 미리 준비해온 음료수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아이고 어르신들. 요즘 날도 더운데 시원한 것 좀 드시면서 저희 이야기 잠시만 들어주세요. 어르신들 부자 만들어드릴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무성은 경로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탐욕스러웠다. 강태식 어르신은 장기야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그들을 쏘아보았다. 평생 사람을 상대해온 그의 날카로운 직감은 저들이 정상적인 방문객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미래희망재단이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구먼. 뭘 하는 곳인가? 강태식 어르신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질문에 천무성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틀렸다.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한층 더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고 아버님, 역시 예리하시네요. 저희 재단은 아직 신생이라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위대합니다. 바로 정보가 부족해서 소외되시는 어르신들께 새로운 시대의 불을 안겨드리는 일이죠. 들어는 보셨습니까? 바로 엘리시안 코인입니다. 천무성은 마치 구원자라도 된 양팔을 활짝 벌렸다.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경로당 안은 순간 술렁였다.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던 누구는 그걸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누구는 쪽박을 찼다는 바로 그 코인이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불길한 그림자가 화곡 중앙 경로당의 평온한 오후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천무성은 어르신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 온 자료를 펼쳐 보였다. 최신 태블릿 화면에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와 현란한 로고들이 번쩍였다. 그는 일부러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며 어르신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붙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저희 엘리시안 코인은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는 오직 오르기만 하는 혁신적인 코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옆에 있던 백이태와 김팔두는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제 사돈의 8촌은 이걸로 한 달 만에 아파트를 샀다니까요. 지금 투자하시는 어르신들께는 특별히 초기 투자금의 2배를 보너스로 얹어드리는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달콤한 말에 몇몇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땀 흘려 일하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쌈짓돈이라도 불려보고 싶었던 마음, 손주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유혹이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야? 위험한 건 아니고. 망설임과 기대가 섞인 질문들이 터져 나왔다. 천무성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다. 그는 가장 마음이 흔들려 보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눈을 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셨죠? 이제는 어머님 자신을 위해 투자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냥 저희가 드리는 서류에 이름만 쓰시면 한 달 뒤에는 통장에 지금껏 구경도 못 해본 숫자가 찍히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다. 강태식 어르신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무성의 앞을 막아섰다. 여보시오, 젊은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나? 당신들이 말하는 그 코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가치가 오른다는 건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보게. 강태식 어르신의 차분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천무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강태식 어르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버님,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희 전문가들을 믿고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의심만 하시면 좋은 기회 다 놓치시는 겁니다. 믿음이라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않네. 당신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라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 미래희망재단이라 했지? 어디에 있는 어떤 단체인지나 좀 알아봐야겠네. 강태식 어르신의 아내 오정숙 여사도 남편의 옆에 와서 섰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우리 영감 말이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걸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결정할 수는 없지요. 좋은 일 하러 오셨으면 떳떳하게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완강한 태도에 경로당에 들떴던 분위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천무성 일당을 바라보았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천무성의 말투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아, 진짜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만히 들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 거지 신세 면하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최송자 할머니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어머, 내가 인터넷으로 미래희망재단을 찾아봤는데 그런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 혹시 유령재단 아니야? 최송자 할머니의 말은 결정타였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사기꾼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천무성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가머니설로 포장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경로당 안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천무성은 더 이상 신사인 척 연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에서 분노로 바뀌었고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이 실려 있었다. 아씨, 영감 할망구들이 진짜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기어이 일을 만드네. 천무성이 뱉은 험한 말에 경로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와 함께 온 백이태와 김팔두는 입구를 막아서듯 어슬렁거리며 서서 어르신들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조금 전까지 음료수를 건네던 친절한 청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야, 김팔두. 문 잠가. 천무성의 명령에 김팔두가 다가가 경로당의 낡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다. 철컥하는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처럼 모두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이보시오, 젊은이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문 열지 못해. 강태식 어르신이 호통을 쳤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을 흘릴 뿐이었다. 영감님, 이제부터는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 가지고 있는 통장, 도장, 신분증 싹 다 꺼내세요. 우리가 친절하게 엘리시안 코인 투자 신청서 작성 도와드릴 테니까. 천무성은 아예 자리를 펴고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뿌렸다. 그것은 교묘하게 독소 조항들로 가득 찬 불법 대출 신청서와 투자 사기 계약서였다. 싫다. 내 돈은 내 허락 없이는 한 푼도 못 가져가. 한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백이태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이 할배. 늙으면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나? 오늘 여기서 우리 성질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악! 할아버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경로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할머니들의 비명과 울음소리, 조폭들의 고함과 협박이 뒤섞였다. 오정숙 여사는 겁에 질린 할머니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천무성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어른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들 부모님도 안 계십니까? 시끄러워 할망구야. 너희 자식들이 무능해서 용돈 한 푼 안 주니까 우리가 대신 효도해 주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천무성의 입에서 상스러운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벌벌 떠는 척하던 최송자 할머니가 몰래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미리 저장해 둔 일일이 단축 번호를 누르려던 찰나였다. 저 할망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눈썰미 좋은 김팔두가 최송자 할머니의 손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그는 화면에 떠 있는 통화 시도 기록을 보고는 얼굴을 흉악하게 일그러뜨렸다. 이런 씨,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네. 야, 천 실장. 이 할망구가 뒤통수를 쳤어. 천무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최송자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는 할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험악한 기세로 위협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강태식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 앞을 막아섰다. 비록 나이 들어 힘은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내와 이웃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만두지 못할까? 이 무례한 놈들.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게 무슨 짓이냐? 비켜 영감탱이야. 괜히 끼어들었다가 먼저 황천길 구경하고 싶어? 천무성이 강태식 어르신을 거칠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강태식 어르신이 바닥으로 넘어지려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경로당의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서는 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깔끔한 운동복 차림에 질끈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그늘진 얼굴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날카로운 눈빛.
평범해 보이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아빠, 엄마. 저 왔어요. 나직하지만 경로당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 그녀는 강태식과 오정숙 부부의 딸이자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전설적인 저격수 출신 강세아 소령이었다. 그녀는 눈으로 빠르게 상황을 훑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셋, 겁에 질린 어르신들, 그리고 자신을 밀치려는 천무성의 손에 붙들린 아버지. 상황 파악은 1초면 충분했다. 강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조폭들의 발톱이 드러난 위기의 경로당에 진짜 포식자가 등장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부서진 문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은 역광을 만들어 강세아의 윤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을 부수고 강림한 여전사와도 같았다. 경로당 안의 모든 소음이 그녀의 등장과 함께 증발했다. 울음소리도 고함도 심지어 겁에 질린 숨소리마저도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 자취를 감추었다. 천무성은 강태식 어르신을 밀치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저 웬 젊은 여자가 아니었다. 맹수의 눈빛이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고요하지만 서슬 퍼런 살기를 담고 있는 포식자의 눈.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강태식 어르신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을 풀었다. 누구야 넌? 천무성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지만 평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강세아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쓰러질 뻔한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서며 천무성을 지나쳐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듯 했다. 군화 대신 신은 낡은 운동화는 바닥에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것은 수없이 많은 적진 침투 훈련으로 몸에 밴 흔적을 지우는 맹수의 걸음걸이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세아야 내가 여길 어쩐 일이냐? 강태식 어르신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말을 더듬었다. 오정숙 여사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세아야, 우리 딸. 강세아는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드리고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킨 뒤에야 비로소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천무성과 백이태, 그리고 문을 잠갔던 김팔두 3명의 조폭에게로 향했다. 상황 파악은 끝났고 선택지는 2개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실려 있지 않은 오직 사실만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음성이었다. 첫째,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머리 박고 사죄한 다음 가지고 온 쓰레기들 전부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붙이지 않는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고 조폭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시선을 옮겼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계집애 하나가 감이라는 오만함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둘째, 강세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웃음처럼 올라갔다. 나한테 뒤지게 맞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죗값 치르고 평생을 후회하며 산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천무성이 폭소를 터뜨렸다. 긴장이 풀리자 다시 허세가 고개를 든 것이었다. 푸하하. 야,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냐? 이 미친년이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천무성은 백이태와 김팔두를 돌아보며 과장되게 웃었다. 두 사람도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낄낄거리며 분위기를 맞췄다. 실장님, 요즘은 운동 좀 한 계집애들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봅니다. 저 갸냘픈 팔목으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오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가?
상황이 다시 조폭들의 페이스로 넘어가는 듯 했다. 그들은 여전히 강세아를 그저 운동 좀 한 젊은 여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야, 이 씨발년아. 천무성이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지우고 강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내가 지금 누굴 상대로 깝치고 있는지 알아?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내 그 반반한 얼굴 오늘 여기서 아주 걸레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천무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쉭.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세아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른 찰나의 순간이었다. 천무성이요? 하고 당황하는 사이 그의 턱 밑으로 서늘한 감각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폭발했다. 강세아가 파고들며 날린 손바닥이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었다. 빠각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천무성의 고개가 부자연스럽게 뒤로 꺾였다. 그의 입에서 비명 대신 끄윽하는 신음이 터져나왔고 뇌가 흔들리는 충격에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경로당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백이태와 김팔두는 자신들의 리더가 말 한마디 끝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들의 머릿속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물음표로 가득 찼다. 강세아는 쓰러진 천무성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손목을 털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파리를 쫓아낸 듯한 무심함만이 감돌았다. 턱관절이야. 별거 아니야. 한동안 죽만 먹어야 할 거다. 그녀가 음쫄이듯 말했다. 그리고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백이태와 김팔두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묻고 있었다. 다음은 누구지? 그제야 백이태와 김팔두는 공포의 실체를 깨달았다. 저 여자는 운동 좀 한 수준이 아니었다. 종족 자체가 다른 압도적인 상위 포식자였다. 그들의 등 뒤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경로당의 낡은 장판 위로 본격적인 사냥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피비린내 나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어르신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목격한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즉각적인 복종, 다른 하나는 이성을 상실한 발악이다. 불행히도 백이태와 김팔두는 후자를 선택했다. 리더인 천무성이 계집애의 손바닥 한 방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사실은 그들의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얄팍한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이 이개 같은 년이. 먼저 움직인 것은 덩치가 더 큰 김팔두였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우렁찬 고함과 함께 강세아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저돌적인 돌진이었다. 그는 저 여자를 힘으로 찍어 눌러 뼈를 부러뜨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싸움의 방식이었다. 경로당에 있던 할머니들이 겁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저 작은 체구의 새아가 저 곰 같은 사내의 돌진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오정숙 여사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강세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상체를 살짝 숙이며 김팔두의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낼 듯한 자세를 취했다. 김팔두의 눈에 강세아의 모습이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처럼 보였다. 그래, 힘에서는 안 되지. 그가 강세아의 어깨를 움켜쥐기 위해 팔을 뻗는 순간이었다. 강세아의 몸이 신라처럼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김팔두가 팔을 오므리기도 전에 강세아의 어깨가 그의 명치에 가볍게 부딪혔다. 툭하는 너무나 가벼워서 충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팔두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숨이 컥하고 막히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전신의 근육이 이완되고 달려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흐물거리는 낙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세아는 몸을 빼내는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육중한 몸을 마치 업어치기 하듯 가볍게 들어 올렸다.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가 공중에 잠시 떠올랐다가 경로당 한가운데 놓여있던 널찍한 탁자를 향해 내동댕이 쳐졌다. 콰지직. 오랜 세월 어르신들의 찻잔과 화투패를 받아내던 튼튼한 탁자가 김팔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동강나며 박살났다. 그 파편 위로 떨어진 김팔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갈비뼈 몇 대가 나갔는지 숨을 쉴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꿰뚫었다. 이제 남은 것은 백이태 하나였다. 백이태는 두 명의 동료가 불과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처참하게 무력화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귀신이거나 괴물이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도망쳐야 했다.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그의 시선이 부서진 문 쪽으로 향했다. 거리는 불과 몇 걸음. 지금 전력으로 뛴다면. 거기. 강세아의 목소리가 그의 발을 바닥에 붙들어 맸다. 그녀는 박살난 탁자 옆에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거기 서 있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내가 문 쪽으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난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 저 영감님 지팡이 대신 쓰게 만들 거거든.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진짜였다. 백이태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등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 대화 좀 할까? 강세아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백이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이 부딪히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주머니 안에서 은밀하게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접이식 칼이었다. 오지 마. 더 오면 찔러버릴 거야, 이 미친년아. 칼날을 본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강태식 어르신이 딸의 이름을 외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세아는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루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칼이라 특수부대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알아?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백이태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사신처럼. 맨손으로 칼든 상대를 제압하는 법? 아니, 칼보다 빠른 총으로 쏴버리는 법? 그것도 아니야. 그녀는 백이태의 칼이 닿을 수 있는 거리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백이태는 공포와 긴장으로 칼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정답은 상대가 칼을 꺼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 넌 이미 진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세아가 바닥에 있던 깨진 찻잔 조각 하나를 발끝으로 툭 찼다. 도자기 파편이 회전하며 날아가 백이태가 칼을 쥔 손목을 정확히 때렸다. 악! 백이태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강세아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휘감아챘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잡아 그대로 벽에 처박았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백이태의 의식이 아득해졌다. 강세아는 축 늘어진 그의 몸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경로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10여 분 전까지만 해도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조폭 셋은 이제 바닥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한 명은 턱이 박살 나 거품을 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져 신음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머리를 부딪혀 기절해 있었다. 강세아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그 광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싸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저 성가신 벌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과했다. 사냥꾼의 유희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선배. 저 세아예요. 지금 화곡동인데 여기 쓰레기들이 좀 있어서요. 처리 좀 부탁하려고요. 네, 3마리요. 그녀의 통화 내용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간결하고 암호 같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절망의 협주곡이 끝나고 새로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강세아의 짧은 통화가 끝나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경로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경로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일반 경찰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들은 군인에 가까웠다. 혹은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특수 요원들처럼 보였다. 선두에 선 남자가 강세아를 발견하고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 부르셨습니까? 김중사. 수고 많네. 여기 바닥에 널브러진 것들 좀 치워줘. 사기, 협박, 폭행 죄목은 알아서 붙이고. 쟤들이 가지고 온 서류 뭉치랑 저기 저 할머니 핸드폰에 녹음 파일도 있을 거야. 증거는 충분할 테니 깔끔하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중사라 불린 남자의 손짓 한 번에 뒤따라온 대원들이 능숙하게 쓰러져 있는 조폭들을 제압했다. 그들은 신음하는 천무성과 긴팔두 기절한 백이태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결박하고 마치 짐짝을 옮기듯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정신을 차린 천무성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너희 뭐야? 너희 경찰 아니지.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년아,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강세아는 그의 외침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김중사에게 나직이 말했다. 뿌리까지 뽑아줘. 얘들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아예 싹을 잘라버려. 가능하지? 염려 마십시오. 선배님 명예에 누를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사의 단호한 대답을 끝으로 조폭들은 속수무책으로 검은 승합차에 실려 사라졌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은 박살난 문과 탁자,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식은땀 자국뿐이었다.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경로당 안에는 어르신들과 강세아,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만이 남아 있었다. 그제야 현실감이 돌아온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강세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학생.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고맙네, 고마워. 우리 세아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정말 장하다, 장해. 태식 씨, 정숙 씨. 딸 하나 정말 잘 키웠어. 나라를 구한 영웅이야, 영웅. 칭찬과 감사가 쏟아졌지만 강세아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런 관심은 익숙하지 않았다. 늘 어둠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식 어르신과 오정숙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고마움과 안도감,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늘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 무뚝뚝한 딸. 힘든 군 생활 잘하고 있나 걱정만 하던 딸이
오늘 자신들과 이웃들의 목숨을 구했다. 저 가녀린 몸 어디에 그런 엄청난 힘과 담대함이 숨어 있었을까? 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위험한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자 가슴 한쪽이 아려오면서도 걷잡을 수 없는 자랑스러움이 밀려왔다. 강태식 어르신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딸에게 다가갔다. 세아야, 다친 데는 없느냐? 네, 아빠. 전 괜찮아요. 저놈들 상대하는 건 몸풀기 수준도 안 돼요. 무심하게 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를 안심시키려는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오정숙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듬직한 손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얼굴이 반쪽이 됐네, 우리 딸. 그럼요, 엄마. 부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대화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비규환이었던 경로당은 이제 가족의 온기로 이웃의 따뜻함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최송자 할머니는 아까 빼앗겼던 스마트폰을 돌려받고는 녹음 파일을 소중하게 저장하며 미소를 지었다. 비록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작은 용기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심판의 시간은 끝났다. 법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고 조폭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화곡중앙경로당에 남겨진 것은 그저 통쾌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키려 했던 공동체의 소중함,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 그리고 평범한 이웃이 베푼 작은 용기의 가치. 강세아라는 이름의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더 단단하고 소중한 것들이 새롭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폭들에게는 심판자였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조폭들이 실려나가고 강세아의 동료들이 남아서 부서진 문과 탁자를 능숙하게 치우고 돌아간 뒤 화곡중앙경로당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구수한 보리차 향기가 감돌았다. 오정숙 여사가 애써 평정을 되찾고 모두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인 덕분이었다. 어르신들은 저마다 찻잔을 든 채 조금 전까지 생사를 오갔던 공간을 멍하니 둘러보았다. 충격과 공포는 쉬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들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강세아가 있었다. 할머니, 손 좀 이리 줘보세요. 강세아는 아까 조폭에게 스마트폰을 뺏기며 손목을 붙잡혔던 최송자 할머니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손길로 할머니의 손목을 살폈다. 시퍼렇게 멍이 들고 살짝 부어오른 손목을 보자 세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뼈에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놀라셔서 근육이 많이 뭉쳤어요. 제가 잠깐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는 군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위해 수없이 익혔던 응급처치술과 마사지를 조용히 시행했다. 특수부대원의 투박하지만 정확한 손길이 손목의 혈자리를 꾹꾹 누르자 최송자 할머니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편안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세아는 못하는 게 뭐고. 싸움도 잘해, 안마도 잘해. 그 모습은 조금 전 괴물 같은 힘으로 장정셋을 때려 눕히던 여전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다정한 손녀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어르신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아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네. 저놈이 칼을 꺼내드는데. 우리 세아 아니었으면 오늘 노인네 몇은 황천길 구경했을 거야. 그러게 말이야. 평생 모은 쌈짓돈 다 털리고 몸이라도 성했으면 다행이지. 두려움의 기억을 끄집어내면서도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활기가 돌았다. 함께 끔찍한 일을 겪고 함께 살아남았다는 유대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강세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가 뒤섞여 경로당의 공기를 데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낱개의 노인이 아니었다. 위험에 맞서 함께 싸운 하나의 공동체였다. 어느덧 주변이 정리되고 어르신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강세아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강세아는 어색해하면서도 일일이 허리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다. 마침내 경로당에는 강세아와 그녀의 부모님 세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무겁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를 나눠야 할 시간이었다. 강태식 어르신은 딸이 따라주는 차를 묵묵히 받아 마셨다. 찻잔을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아야.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늘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아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 당연한 일이 아니다. 강태식 어르신은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그저 나라의 명을 받아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길을 걸어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저런 놈들을 상대하는 것이 내게는 몸풀기 수준도 안 된다는 말이 아비로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다. 그의 목소리는 책망이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늘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속내였다. 오정숙 여사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쳤다. 강세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였다. 아빠, 엄마, 제가 왜 군인이 됐는지 아세요? 세아가 나직이 물었다. 부모는 대답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게 싫었어요.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규칙을 무시하는 나쁜 놈들에게 짓밟히는 세상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힘을 갖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진짜 힘을요. 그녀의 시선이 경로당 곳곳에 머물렀다. 어르신들이 아끼는 낡은 소파, 손때 묻은 장기판,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 제가 지키고 싶은 나라는 지도에 그려진 거창한 영토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 아빠랑 엄마가 계시고 우리 이웃들이 웃으며 살아가는 이런 평범한 공간이에요. 오늘 제가 한 일은 군인 강세아로서가 아니라 아빠와 엄마의 딸 강세아로서 한 거예요. 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태식 어르신은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오정숙 여사는 딸의 손과 남편의 손을 함께 포개어 잡았다. 세 사람의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다. 수십 년간 쌓여있던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상처와 공포로 얼룩졌던 오후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뜨거운 위로의 시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때 세아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김 중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선배님,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파보니 단순한 사기 집단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미래희망재단은 꼬리에 불과합니다.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강세아의 눈빛이 다시 707 특임단 소령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 외곽의 인적 드문 폐창고. 천장에서는 희미한 백열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축축한 콘크리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그 중앙에 놓인 낡은 의자에는 천무성이 묶여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경로당에서 보였던 교활함과 오만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턱이 부서져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중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다시 묻지. 미래희망재단의 진짜 이름은 뭐고 내 놈들 총책은 누구냐? 김 중사의 목소리는 강세아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곳은 경찰서 조사실이 아니었다. 법과 절차가 통하지 않는 국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공간이었다. 천무성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턱의 통증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 중사는 옆에 있던 대원에게 눈짓했다. 대원은 익숙하게 응급 구급 상자에서 진통제와 주사기를 꺼내 천무성의 팔에 놓았다. 잠시 후 약효가 돌자 천무성은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말할 테니 제발 목숨만. 그건 내 놈의 대답을 들어보고 결정한다. 김 중사의 서늘한 말에 천무성은 체념한 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미래희망재단은 흑룡 캐피탈이라는 거대 사채 조직이 만든 유령 단체 중 하나였다. 그들은 엘리시안 코인 같은 사기 아이템으로 노인이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법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거나 장기 밀매의 대상으로 삼는 악랄한 범죄 집단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는 인물은 양 회장이라 불리는 자였다. 본명도 얼굴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로 잔인하고 치밀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 양 회장이라는 놈 연락은 어떻게 하지? 저희 같은 말단은 직접 뵐 수 없습니다. 점조직으로 움직여서 중간 관리자인 독사라는 분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습니다. 김 중사는 더 캐물을 필요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무성이 가진 정보는 여기까지였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 자수한 걸로 처리하고 아는 건 전부 불었다고 전해. 특별히 신경 써서 최대한 높은 형량을 받게 해주고. 그 시각 강세아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김 중사로부터 방금 들은 흑룡 캐피탈과 독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많은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다. 대부분은 불법 대출 피해자들의 절규나 그들의 악랄한 추심 방법에 대한 경고글이었다. 하지만 강세아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검색 대신 군에서 사용하던 특수정보망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비상한 머리는 이런 디지털 추적에도 능통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코드들이 스쳐 지나가고 몇 번의 인증 절차를 거치자 숨겨져 있던 데이터베이스의 문이 열렸다. 강세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흑룡 캐피탈이 자금 세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유령 회사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등기 이사 명단을 분석하던 중 의미 없는 이름들 사이에서 유독 익숙한 패턴을 발견했다. 전부 가명이지만 조합 방식이 일정해. 특정 인물의 지시를 받은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부자연스러워. 그녀는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듯 패턴을 분석해 나갔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폭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뿌리를 찾아가는 지적인 추적이었다. 그녀는 이 일에서 손을 뗄 수 없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부모님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갉아먹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목격한 이상 707특임단의 백호는 사냥감의 숨통을 끊을 때까지 추적을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양 회장이 부하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화곡동에 보낸 천무성이 팀이 연락 두절됐다고. 네, 회장님. 마지막 교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닿지 않고 위성 전화 위치 추적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잡혀 들어간 건가?
그것도 확인해봤지만 관할 경찰서에는 인계된 기록이 없습니다. 양 회장의 날카로운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자신의 조직원들이, 그것도 한 팀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경찰의 소행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의 사업에 개입했다는 뜻이었다. 독사에게 전해. 화곡동 경로당,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수상한 게 있다면 모조리 잡아들여.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놈이 누군지 그 얼굴을 내 눈앞에 대령하라고. 어둠의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의 꼴이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거대한 악의 추적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며칠 뒤 화곡동 일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얼굴들이 부쩍 늘어난 것이다. 그들은 동네 주민인 척, 배달원인 척, 혹은 가스 점검원인 척하며 화곡중앙경로당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의 서투른 연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야생의 감각을 지닌 강세아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벌써 냄새를 맡았나 보군. 강세아는 부모님 댁 창문 커튼 뒤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김중사를 통해 흑룡 캐피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적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천무성 팀이 사라진 마지막 장소인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잡듯 탐색하며 그날의 목격자 혹은 변수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 강세아는 일부러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적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평범한 딸처럼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가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거미줄처럼 펼쳐져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 시선을 감지하고 있었다. 한 번은 시장 골목에서였다. 과일을 고르는 척하던 한 사내가 교묘하게 그녀의 부모님 쪽으로 접근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강세아는 마치 장바구니를 떨어뜨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다.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진 오렌지 몇 개가 정확하게 사내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어머, 죄송합니다. 사내가 당황해서 주춤하는 사이 강세아는 오렌지를 줍는 척하며 그의 발목을 스치듯 걷어찼다. 아주 미세한 충격이었지만 사내의 다리 신경을 정확히 건드린 일격이었다. 사내는 저도 모르게 억소리를 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가 허둥대는 사이 강세아는 그의 스마트폰을 슬쩍 확인했다. 화면에는 자신의 부모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 봐요. 강세아는 태연하게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그의 귓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 번만 더 내 부모님 근처에서 알짱거리면 다음엔 발목이 아니라 목을 부러뜨릴 거야. 내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 호랑이 굴에 잘못 들어왔다고. 사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세아는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렌지를 집어들고 어머니에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오렌지 싱싱하고 좋네요. 이걸로 사요. 이런 식의 조용한 경고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강세아는 절대 먼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자신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감시망을 비웃으며 유유히 빠져나갔다. 흑룡 캐피탈의 하수인들은 정체불명의 상대에게 농락당하며 심리적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보고는 고스란히 독사에게 올라갔다. 말도 안 돼. 우리 애들이 전부 제 발로 물러났다고. 계집애 하나한테 겁을 먹고. 그냥 계집애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움직임이나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독사는 이마에 핏대를 세웠다. 그는 양 회장의 최측근이자 조직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 좋아. 그렇게 잘났으면 어디 한번 정면으로 붙어보자고. 독사는 미끼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목적은 강세아의 정체를 밝히고 제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야 했다. 그들이 선택한 미끼는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것, 바로 가족이었다. 그날 밤 강세아는 김 중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선배님,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선배님 부모님이십니다. 내일 저녁 부모님이 자주 가시는 동네 공원으로 유인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 아예 끝장을 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강세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화롭기만 한 화곡동의 밤거리. 하지만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파괴하려는 독사들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적들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게 둘 수는 없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군에서 지급받았던 특수 장비는 없었지만 그녀의 손에 익은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날카롭게 연마된 다목적 나이프, 강력한 섬광을 터뜨리는 소형 플래시, 그리고 손가락 마디에 딱 맞게 제작된 너클. 이것들은 공식적인 무기가 아니었다. 오직 그녀 자신만이 다룰 수 있는 그녀의 몸의 일부와도 같은 도구들이었다. 강세아는 창가에 서서 밤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결전을 앞둔 사냥꾼의 차가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여오는 포위망의 중심에서 그녀는 스스로 폭풍의 눈이 되기로 결심했다. 내일 밤 화곡동의 낡은 공원은 거대한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그녀만의 전쟁터가 될 터였다. 여기는 내가 지켜. 나직한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결연하게 울려 퍼졌다. 결전의 예감이 도시의 밤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화곡동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하지만 강세아의 내면에서는 이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했다. 적의 수, 예상 무기, 지형지물, 퇴각로. 화곡동 공원은 이제 그녀에게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작전 구역이었다. 그녀의 가장 큰 숙제는 부모님을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무대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빠, 엄마. 오늘 저녁에 두 분이서 오붓하게 식사 좀 하고 오세요. 제가 아주 근사한 곳에 예약해놨어요. 그녀가 내민 것은 강 건너 남산타워 레스토랑의 예약 확인증이었다. 오정숙 여사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머나 세아야. 이게 무슨 일이니? 무슨 날도 아닌데. 그냥요. 딸이 오랜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서요. 거기 야경이 그렇게 멋지대요. 제 친구가 그러는데 거기서 저녁 먹고 오면 부부 금실이 아주 그냥. 세아는 능청스럽게 말을 흐렸다. 강태식 어르신은 딸의 뜬금없는 효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다 컸구나. 알았다. 내 성의를 봐서라도 오늘 아내랑 멋진 데이트 한번 하고 오마. 그렇게 저녁 약속이 정해졌다. 세아는 부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는 내내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고 옷을 골라주며 완벽하게 평범한 딸을 연기했다.
하지만 현관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하는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을 보는 듯한 깊은 애틋함과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반드시 돌아올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도시의 그림자가 길어질 무렵 강세아는 집을 나섰다. 그녀의 복장은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운동복과 모자. 하지만 그 안에는 최소한의 그러나 치명적인 도구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공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공원 뒤편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상으로 향했다. 가장 높은 곳, 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저격수의 위치였다. 어둠이 내려앉은 공원은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놀이터는 흉물처럼 보였다. 세아는 옥상 난간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무성 일당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원의 주요 길목과 퇴로를 차단했다. 무전기로 조용히 교신하며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촘촘하게 쳐나갔다. 그들의 수는 어림잡아 20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공원 중앙 정자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부진 체격에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하고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눈빛을 가진 사내. 그가 바로 독사였다.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목표는 계집애 하나다. 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거나. 독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강세아가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세아는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22명. 4명은 공원 외곽을 차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부 곳곳에 매복. 독사는 정자에 좋아. 작전 개시. 강세아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3층 높이였지만 그녀는 건물 외벽의 가스 배관과 창틀을 이용하여 소리 없이 땅에 착지했다. 그리고는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가장 외곽에 있던 조직원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누구? 조직원이 뒤늦게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보려는 순간 강세아의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의 경동맥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세아는 그의 무전기를 빼앗아 귀에 꽂았다. 이제 적들의 모든 교신 내용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심판의 밤이 시작되었다. 강세아는 어둠과 지형을 이용해 자신만의 사냥을 시작했다. 그녀는 적들의 시야 밖에서 움직이며 한 번에 한 명씩 소리 없이 무력화시켰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관절을 꺾어 전투 불능으로 만들고 신경총을 가격해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폭력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 같았다. 1조 응답하라. 3번 포스트의 이상 현상 확인 바란다. 여기는 2조. 5번 포스트의 불빛이 꺼졌다. 누구 손전등 가진 놈 없나? 무전기 속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공포에 질려갔다. 그들은 사냥꾼이었지만 어느새 압도적인 포식자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빌어먹을. 다들 흩어지지 마. 정자 쪽으로 모여. 독사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세아는 이미 절반에 가까운 조직원들을 처리하고 독사가 있는 정자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마침내 10명 남짓한 생존자들이 겁에 질린 채 정자 주위로 모여들었을 때 강세아는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방금 쓰러뜨린 조직원의 손에서 빼앗은 쇠 파이프를 어깨에 걸친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 찾으러 온 거 아니었나? 내가 직접 와줬는데 왜 그렇게 겁들을 먹고 있어?
그녀의 등장에 조직원들은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칼과 둔기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번뜩였다. 독사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내년이었구나. 감히 우리 흑룡 캐피탈을 건드린 게. 쓰레기 청소하는데 간판 보고 하지는 않아서. 강세아의 조롱에 독사의 얼굴이 경로로 일그러졌다. 죽여. 독사의 명령과 함께 남은 조직원들이 함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강세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고쳐 잡고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쾅! 콰직! 벅!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공원의 밤 공기를 찢었다. 강세아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다. 날아오는 칼날을 피하고 휘두르는 둔기를 쳐냈다. 그녀의 쇠 파이프는 적들의 무기를 부수고 뼈를 부러뜨리고 전투 의지를 꺾었다. 그녀는 급소를 노리지 않았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직 상대가 다시는 폭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손목과 발목, 무릎 관절만을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괴할 뿐이었다. 불과 몇 분 만에 정자 주변은 신음하는 부상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강세아는 상처 하나 없이 서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독사 단 한 명뿐이었다. 독사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이 괴물 같은 년. 하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강세아는 바닥에 모래를 발로 걷어차 그의 얼굴에 뿌렸다. 독사가 잠시 시야를 잃고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총을 쥔 손목을 꺾어버렸다. 악! 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강세아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독사는 위액을 토하며 고꾸라졌다. 강세아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려 자신의 눈앞에 마주보게 했다. 공포에 질린 독사의 눈에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깊은 경멸의 빛을 띤 세아의 얼굴이 비쳤다. 내 놈들이 빼앗은 평화, 내 놈들이 짓밟은 약자들의 삶 그 무게를 평생 감옥에서 곱씹어라. 이게 너희 같은 버러지들을 위한 나의 심판이다. 그 말을 끝으로 강세아는 그의 턱에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독사의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공원 입구로 김중사와 그의 팀원들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들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쓰러져 있는 조직원들을 능숙하게 결박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 김중사가 강세아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흑룡 캐피탈은 끝입니다. 양 회장 검거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강세아는 짧게 대답하고는 공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입가에서는 피맛이 살짝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마침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우리 딸 안 자고 기다렸어? 이야, 남산 야경이 정말 끝내주더라. 내 덕분에 엄마랑 아빠랑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 냈네. 고맙다 우리 딸. 오정숙 여사가 딸을 꼭 껴안았다. 그 품에서 화약 냄새 대신 익숙하고 따뜻한 엄마의 냄새가 났다. 강세아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자신이 지켜낸 것이 바로 이 온기라는 것을,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 달 후 화곡 중앙경로당은 예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았다. 부서졌던 문과 탁자는 강세아가 보낸 새 것으로 바뀌었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그날의 공포 대신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날 오후 강세아는 훤칠한 인상의 남자친구와 함께 경로당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남자친구의 손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약과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우리 세아 왔구나. 옆에는 그 말로만 듣던 총각이고
최송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그들을 반겼다. 어르신들은 이제 그녀를 영웅이 아니라 예쁘고 기특한 손녀딸처럼 대했다. 강태식 어르신은 딸의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장기를 두었고 오정숙 여사는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웃으며 화투를 쳤다. 강세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구수한 커피향, 어르신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세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심판의 밤은 지나갔고 모두에게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백호가 아니었다. 소중한 사람들의 곁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랑스러운 딸이자 든든한 이웃 강세아였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